밤을 새고 매우 팔팔한 팜팜입니다. 오늘의 소개할 칼럼은 제가 작년 12월 14일에 썼던, 그러니까 두 달쯤 지났죠. 계엄 일어나고 한 열흘 후에 썼던 칼럼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무튼 비상계엄이 딱 터지고 나서 금융시장이 되게 많이 변동성이 컸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경제가 불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돈 거래하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되게 살펴봐야 되는데, 경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실현적 예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더 증폭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면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학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특히나 경제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군중심리랑 피드백 효과가 되게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식이 엄청 오를 것 같아 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면, 실제로는 오를 만한 그런 뭐 재료가 하나도 없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사게 되고, 그러면 주식이 많이 오르게 되겠죠. 이는 떨어질 때도 반대로 똑같이 작용하고요. 그리고는 근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이랑 신용이 어떻게 창출되는가를 알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의 그냥 입소문만으로도 이 위기가 실제로 현실화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은행들은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둔 다음에 이 돈을 가만히 금고에 넣어두진 않겠죠. 뭐 그러면 사실 예금 금리도 제공을 못하니까요. 이 돈 중에 일부분만 떼서 지급준비금으로 이제 중앙은행 금고에 넣어두고, 일부분은 대출 같은 형태로 다시 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막 돈을 인출하려고 이렇게 현금을 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은행 계좌에 넣어두고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동시에 모든 예금자들이 다 은행으로 달려가서 내 예금 돌려달라, 현금으로 달라, 그렇게 뱅크런이 발생하면 사실 모든 은행이 여긴 취약합니다.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뱅크런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불안정성을 잠재워야 한다. 이게 되게 은행엔 중요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진콜이라고 하죠. 이게 내가 그냥 주식을 그냥 샀으면 한 절반 정도 빠져도 들고 갈 수 있는데, 레버리지를 뭐 2배, 3배, 뭐 5배, 10배, 100배 이렇게 일으키면 사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하락했을 때 그때 그냥 거기에 팔아야 돼요. 그럼 이제 손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효과가 증폭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단기 자금을 되게 관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실제 경제 상황과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도 이렇게 웹더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월 11일에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 계엄이죠.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 재무장관이라든가 주요 신평사, 기관 투자자, 외국계 은행, 해외 IB 딜러, 애널리스트 등 적극적인 대외 소통을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냥 민간, IB 딜러 이런 데랑도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런 기대감, 이걸 잠재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비상계엄 이후에는 거의 매일 F4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아직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F4인데 이거는 이제 꽃남은 almost paradise 이건 아니고요. 파이낸스 4, 내 얼굴. 파이낸스 4에 있는 이 네 분을 아울러서 하는 말입니다. 금감원장 계시고, 한국은행 총재님 계시고, 최성목 부총리 계시고,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도 계십니다. 사실 금융위원장은 제가 많이 보진 못했어요. 가장 익숙하고 다음으로 익숙하고 금감원장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돈을 푼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사람들이 개거품을 물고, 아니 그렇게 돈을 풀면 나라 재정 망가진다, 혹은 인플레이션 이렇게 다시 온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 반발을 했단 말이죠. 이 반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대체 돈을 어떻게 푼다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돈을 푼다라는 거는
경제를 안정시키거나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활성화는 아니고 안정 쪽인데 통화량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재정정책이랑 통화정책으로 나뉩니다. 나라가 돈을 쓸 때 정부가 직접 돈을 핀셋처럼 이렇게 잡고 가서 쓰는 거는 바로 재정정책이라고 해요. 정부 지출 확대가 있죠. 그래서 공공시설 짓는데 직접 돈을 쓰게 되고 이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 감면 이거는 비슷하죠. 세금 감면하면 사람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보조금이라든가 현금 같은 식으로 직접 돈을 캐시를 주머니에 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집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죠. 왜냐하면 여야가 다투는 아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직접적으로 경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체감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직접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직접 사람들의 계좌에 재난지원금 이런 걸 쏴주기 때문에 체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다 빚이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미래에다. 미래 우리 후손들이 결국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하면 안 되고요. 통화 정책은 아까 말한 재정 정책과 다르게 중앙은행이 집행하는 겁니다. 여기는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건데 직접 돈을 푼다, 제공한다 이런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흐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유명한 거 금리 인하죠. 금리를 이렇게 어떻게 조절한다. 그냥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기만 해도 그에 맞춰서 시장 참가자들이 알아서 돈을 풀거나 조여서 이렇게 돈이 좀 통화를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양적 완화도 있겠죠. 양적 완화는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사고 그 돈이 은행 자산 사이즈에 원래 국채로 담겨있던 게 현금으로 바뀌면서 추가로 더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급 준비율 조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통화 정책은 비교적 싸우고 정책을 내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훨씬 속도가 빠른데요. 금융시장 거쳐서 간접적으로 경기를 조절하고 훨씬 더 거시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체감도가 낮고 좀 더 뭉툭하다 해야 되나? 콕콕 집어서 정책을 펼 수는 없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비상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걸 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최성 부총리는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랑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단어에서도 바로 드러나죠. 증안펀드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말 그대로 증권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펀드라서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국가의 돈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ETF를 사들여서 시장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죠. 이 돈은 어디서 나냐면 국책은행이라든가 금융주주, 보험사 등 주요 민간 금융기관들이 참여해요. 아니면 국책은행처럼 약간 민간과 공적인 성격이 반반 섞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모아두는 건 아니고 출자 금액을 약정한 다음에 실제로 투자가 필요해진다. 실제로 시장이 엄청 하락한다. 그때 이제 자금을 납입하는 캐피털 콜 방식을 사용해요. 근데 민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거는 사실 정부의 압박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죽어버리면 자기네들 수수료도 못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다. 그런 점도 있겠고요. 과거에 언제 사용됐나를 보면 90년대가 있고요. 그리고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때 있었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팬데믹 때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있었네요. 이때 이렇게 조성이 되었어요. 근데 팬데믹 때는 조성은 됐지만 실제로 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는 엄청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22년에도 투입하기로 약속만 해놓고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때도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위에 보니 이렇게 3개 90년, 03년, 08년에는 실제로 시장이 완전 하락했기 때문에 증안펀드를 투입했고 증시가 빠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증안펀드 투입 당일에 증시는 당연히 이렇게 엄청 올랐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증시를 살려준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돌면 이게 다시 선순환이 돼서 사람들이 다시 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증안펀드랑 비슷하게 채권시장에도 안정시켜야 하는 그런 펀드가 있겠죠. 비슷하게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주로 튼튼한 기업의 회사채를 사겠죠. 당연히 다 망해가는 회사채 사다가는 이게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채권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증한 펀드는 10조 원 규모인데 채한 펀드는 4배나 되는 40조 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증한 펀드는 사실 주식이야 뭐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채권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 금융 생태계, 기업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 안정되는 게 사실은 정부나 이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훨씬 중요해요. 물론 주식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증한 펀드가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회사채랑 CP, 기업어음이죠.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해서 이건 채한 펀드랑 다르게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도가 낮은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증한 펀드는 주가 지수의 급락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에 채한 펀드는 채권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준다. 힌트가 많이 다르죠. 여기 투자자의 신뢰고 채권 시장은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좀 더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증한 펀드랑 채한 펀드를 이용했다면 한국은행은 다른 방식을 이용했죠. 이번 비상계엄 여파가 잠잠해질 때까지 비정례로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무제한 RP 매입에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보고 돈을 그렇게 찍어내면 인플레 오고 도덕적 해이 발생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데 그건 사실 경알못입니다. 그건 약간 지능 문제예요. RP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고 나시면 그런 말을 못 하게 되거든요. RP 매매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경린이 대상으로 RP 매매에 대해 쉽게 설명했는데 RP 매도, 보통 RP 매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한이가 채권을 들고 있는데 돈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빚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채권을 시장에다가 던져서 그러니까 채권을 팔고 돈을 얻은 다음에 그걸 이제 시장에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위기 상황에는 모두가 채권을 다 던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치솟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채권의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도 힘들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금리가 치솟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RP라는 제도가 있는데 RP 매도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혜린이에게 이 채권을 담보로 넘기고 혜린이 갖고 있는 현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RP 매도를 하게 되면 원래 채권을 갖고 있던 한이가 혜린이에게 채권을 넘겨주고요. 이런 식으로 7일 후에 3.5% 이자 이렇게 기간이랑 금리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받죠. 그래서 열심히 잘 써요. 그리고 나서 다시 7일이 지나면 이렇게 채권을 다시 돌려받고 현금을 다시 갚게 되겠죠. 그래서 RP 매매는 쉽게 말해 그냥 담보대출 같은 거라고 물론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보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가 엄청 짧고 담보도 있기 때문에 위험도 굉장히 낮죠.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이제 기준 저기 보면 아시겠지만 RP 매매 기준이 된 정책 금리로서의 역할을 하죠. 기준금리가. 그래서 7일물 RP 매각 시 고정 입찰 금리로 기준금리를 사용하고 매입할 때는 최저 입찰 금리로 사용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이게 더 높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 은행들이 한국은행 상대로 이제 무한 동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7일 후에 이렇게 갚는다라는 겁니다. 이 거래는 엄청나게 빈번하게 발생해요. 그냥 매일뿐만 아니라 그냥 금융기관끼리 당연히 그냥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평소에 현금을 쟁여두는 게 아니라 채권을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인플레 때문에 화폐 가치가 높기도 하고 굳이 인플레가 없더라도 굳이 이렇게 100%다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사실상 기회 수익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양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하게 현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족한 돈을 RP 매매를 통해서 빌리게 되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매일 맞닥뜨리는 예금, 상환, 인출, 대출 실행 등 자금이 가끔 좀 더 초과해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 RP 거래를 이용하면 돼요. 반대로 우리 은행에 좀 돈이 넘쳐난다. 그럼 이 돈을 빠르게 RP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자금 수요자랑 자금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통위는 비정례로 그러니까 원래는 RP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비상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바로 이렇게 RP를 거의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단기적으로 현금화하기 위한 RP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 때문에 메마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국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돈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을 담보로 갖고 그걸 현금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도가 무제한이라는 건데 뭐 사실 한도가 무제한이라고 해서 무제한 가겠어요? 은행이 있는 채권을 다 이렇게 다 팔아다가 이제 현금으로 받고 갖지 않는 이상. 그래서 무제한을 늘린 것 플러스 아무 때나 할 수 있고요. 매입 대상 증권도 확대했어요. 원래 RP 매매에는 담보로 사용된 채권이 굉장히 안정적인 국채나 통한채 등등으로 한정됐는데 이번에는 공공기관 특수채나 기타 금융채 같은 것도 추가됐다고 해요. 매입 대상 기간도 확대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RP 매매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 그래서 국고채 단순 매입, 통한증권 환매 규모 증대,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까지 공급을 시행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은행이 실시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보겠습니다. 경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위기 상황이 실제로 없더라도 사람들이 위기가 왔다고 믿으면 실제로 위기가 벌어지는 게 경제의 특성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불안감을 관리하는 것이 금융당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터진 이후에 사람들이 불안에 떠니까 우리나라 경제수장 FO는 매일 회의를 열고 자기들끼리만 회의하는 게 아니라 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바깥에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국내외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의사소통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정부는 증안펀드랑 채안펀드를 가동해서 증안펀드를 통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안펀드를 통해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돈을 푼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은행은 반대로 통화 정책을 이렇게 좀 펼쳐서 무제한 RP 매입을 선언했죠. 근데 무제한이라고 해서 이걸 정말 그냥 완전 몇십 조 이렇게 갖다 푸는 게 아니라 RP 매입 특성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받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인플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는다는 점. 그래서 안정감이 돌고 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때 이후로 2달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S&P 500이랑 나스닥도 아웃퍼폼하고 정말 희귀한 장세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고 썼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